이제 본격적으로 지역문화 콘텐츠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콘텐츠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기반이 되는 개념은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창작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강의 초반에 공부했던 것처럼 문화 자원에는 인간의 철학, 역사, 문학 등 인문 자산뿐만이 아니라 문화 전반이 두루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주로 신화, 전설, 민담, 역사, 유적과 유물, 대표 인물 등으로 한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생활상 전반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구체적인 사례를 토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개념도 사용되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의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뜻해요. 역시 수업 초반에 배운 내용처럼 여기에서 이익을 도모한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윤뿐만 아니라 공공적 이익, 문화 가치 향상, 지역 이미지 개선 등까지 두루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른 문화 콘텐츠 분야가 그러하듯 지역 문화에도 역시 독창성이 중요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콘텐츠로는 관심을 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역 문화 콘텐츠에서 독창성이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지역의 고유하고 특수한 유산과 전통, 지역민의 삶에 내재된 경험, 그를 통해 형성된 집체적 기억. 그런데 이 내용을 막연하게 제시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디어만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기 어렵습니다. 남들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문화적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고 어떤 매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승재, 강승묵, 이영주 세 사람의 연구자가 함께 쓴 작은 문화 콘텐츠 만들기라는 책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문화관광 산업의 성패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비슷비슷한 테마파크, 스튜디오, 거대 쇼핑몰, 호텔 등에 달려있지 않다. 물론 이런 시설로도 단기적인 성과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독창성이 부족하니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신에 이들이 주목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한 인프라와 볼거리의 스펙타클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소담한 지역 문화와 특색 있는 자연, 음식과 문화유산,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 즐기며 향유하는 정주민 위주의 삶이 잘 어우러진 결과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의 다기한 삶의 방식과 무수한 이야기들,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일상과 애환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담은 작고 아름다운 문화를 기획하는 일에 고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도시 재생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원래 도심 지역이 공동화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해당 지역의 땅값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작업 공간을 싼 값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예술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색 있는 이들이 모여 있으니 지역에 독창성이 생기고 문화적 가치가 높아지지요.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창조도시 혁신사업, 문화도시 사업, 청년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고 지원해 보시길 권합니다.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결말이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올라가면 어느새 재개발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고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혜택도 줄어들죠. 그러면 예술가 청년 토박이들은 그곳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심재생 사업을 진행할 때 또 지역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할 때는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참으로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성공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볼게요. 영국 동북부에 위치한 인구 20만 명의 작은 도시 게이츠 헤드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는 본래 탄광이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 무렵에는 호황을 누렸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쇠락을 거듭하다가 20세기 후반에는 도시가 황폐해져요. 그러자 시의회에서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1994년부터 4년에 걸쳐 탄광이 있던 언덕에 거대한 철제 조각상, 이른바 북쪽의 천사를 세웁니다.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탄광 도시였다는 정체성을 반영한 결과이죠. 이것이 랜드마크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게이츠헤드 부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노후된 다리를 보수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요. 그것이 여기 제시된 윙킹 브릿지입니다. 하루에 2번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마치 윙크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역시 관광 명소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기존에 밀가루 재분소로 쓰이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2002년에 발틱 현대미술관을 개관하는데요. 노후시설을 활용한 도시 재생 사례로 호평받았습니다. 그런 뒤에 공연장 건립까지 시도합니다. 2004년 건립된 세이지 게이츠 헤드의 모습인데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비를 대중에게 개방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26개의 연습실을 갖춘 교육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후된 탄광도시가 문화예술의 힘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무작정 화려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시민들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거주지에서도 도시재생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장점과 보완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지역문화 콘텐츠는 단발성으로는 그쳐선 안 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시설을 만들어도 시간이 흐르면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드웨어보다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살핀 작은 문화 콘텐츠 만들기의 다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들은 문화산업과 이에 대한 정책은 반드시 구체적인 장소에 정주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정책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지역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의식과 사회 문화적 상상력의 기초에서 문화적 삶과 지역을 가꾸고 역사와 미래를 구축해서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토대를 다져야 비로소 문화 정책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지역 문화 콘텐츠에는 기획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이야기를 짜고 풀어내는 능력을 갖춘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역문화 콘텐츠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행이에요. 이는 관광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앞서 축제, 여행, 이벤트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행은 흔히 일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이야기하는데 관련된 용어가 많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투어입니다. 이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귀환, 즉 되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 트래블도 역시 여행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트래블, 그러니까 이 말은 트러블, 고난이라는 말과 이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행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조선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조선의 선비들은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까지 걸어서 가야 됐습니다. 당시로선 굉장히 중요한 여행이었는데
쉽지 않았겠죠. 만일 경상도가 고향이라면 한양까지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경세제, 조령이 있고요. 이것이 왜 조령이냐면 하도 높고 험해서 새도 쉬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세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 대나무가 많았던 중령이 있고요. 다음으로 추풍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해요. 요즘에도 수능을 볼 때 엿이나 찹쌀떡을 선물하죠. 잘 붙으라고. 잘 찍으라고 포크를 주기도 하고요. 술술 잘 풀라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능 보는 날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면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엄마는 건강하고 부담 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끓여줬겠지만 하필이면 시험 보는 날에 미역국이라니 괜히 심통이 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똑같았어요. 추풍령이 제일 완만한 길인데도 그쪽으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풍낙엽, 즉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추풍령은 그 추풍낙엽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니 과거 시험에 떨어진다라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험하더라도 중령이나 조령으로 넘어갔어요. 이런 것처럼 선비들에게 과거 길은 쉽지 않았겠죠.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고생스러우니 트러블이고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트래블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렇게 투어와 트래블은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행이라고 하면 투어를 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동양에서 사용된 관광이라는 건 무슨 뜻이었는가? 주역이라는 책에 관국지광, 이용빈우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자는 본다는 뜻이고 국은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역을 뜻해요. 그러니 관국지광이란 다른 나라나 지역의 광, 즉 풍광을 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바로 관광입니다. 이러한 동양적 관광에 가장 적합한 사례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예요. 박지원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 중기의 실학자입니다. 그가 실학사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중국 땅에 다녀온 일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건국된 직후였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여전히 사대 사상에 빠져서 명을 동경하고 청을 오랑캐라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박지원이 직접 중국 땅에 가서 확인한 청나라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선진문물로 가득한 역동적인 사회였던 거예요. 이에 박지원은 허울 좋은 관념론은 치우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여행 경로를 지도에 표시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까 지방에서 한양까지 가는 길도 험난하다고 했는데 박지원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가서 심양을 거쳐서 금주로 만리장성을 넘어서 북경까지 갑니다. 본래 북경에서 황제를 만났어야 했는데 마침 황제가 여름 휴양지에 있었기 때문에 경로를 바꿔서 열하까지 갔다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이 열하일기가 된 겁니다. 박지원은 평소에도 치밀하게 관찰하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량이 중국에 다녀오는 길에 아낌없이 발휘됐죠. 어디를 지났고 무엇을 먹었고 어떤 술을 마셨고 어느 여관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추구했던 여행은 바로 주역에 나오는 관국지광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열하일기에 그 긴 여행길에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구상했던 작품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호질, 허생전 등입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소설이죠. 열하일기는 워낙 방대해서 읽기는 어렵지만 여기 수록된 소설 작품만이라도 다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청소년기에 읽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경험이, 다른 느낌이 생길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안목이 대학에 들어와서 성장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다시 서양 이야기인데요.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까지 유럽, 특히 영국에서는 그랜드 투어라는 여행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교육 여행이었어요. 귀족층의 자제가 어느 정도 잘하면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르네상스가 이루어졌던 지역이죠. 그 찬란했던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보낸 겁니다. 루트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영국에서 출발해 프랑스에 가서 파리를 거쳐 아비뇽, 마르세유, 칸을 지나 이탈리아로 들어갑니다. 피사를 거쳐 피렌체를 지나 밀라노를 보고 로마에 도착해요.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경유하는 루트인데요. 암스테르담을 거쳐 베를린, 포츠담, 프랑크푸르트, 베른, 제네바를 거쳐 이탈리아로 들어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냥 관광지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교양을 쌓기 위해서 문화유산을 탐방했던 겁니다. 그런 까닭에 그랜드 투어는 여행의 또 다른 관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여행은 관광지에서 먹고 즐기고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테마를 정해서 해당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교양을 쌓아나가는 여행 상품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은 일종의 통과 의례, 그 중에서도 입사 의례와 연관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 문화인류학자 아놀드 반겐랩이 지은 통과 의례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반겐랩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는 피할 수 없는 분기점이 있다고 했어요. 출생, 성장, 혼인, 죽음, 그리고 각 시기를 잘 넘기려면 적절한 의례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입사의식 혹은 성인식에 대한 내용이 이 도표에 해당합니다. 반겐랩은 전통적인 부족 사회에서 아이가 어른으로 인정받으려면 시험을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흔히 성인식이라고 불렸고요. 성인식에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집에서 보살핌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집은 어머니의 세상이죠.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의 품을 벗어나야 됩니다. 사회 구성원이 되어 일정한 책무를 담당해야 하니까요. 성인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험을 거친 뒤에 자격을 부여받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미션, 일종의 퀘스트를 수행하겠는데 이를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수련을 거듭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집, 어머니의 품에서 분리되는 단계를 거치고요. 수련과 시험을 통과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때의 집은 더 이상 집 A, 즉 어머니의 품이 아닙니다.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유년기에 살았던 어머니의 세상에서 벗어나 시험을 거치고 나서 아버지의 세상으로 편입하게 되고요.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똑같이 어머니의 세상에서 분리돼서 시험을 거친 다음 다시 어머니의 세상으로 편입되긴 하지만 이때는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머니 혹은 예비 어머니라는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성인식은 바로 이 시험의 단계를 뜻해요. 그런데 이 시험은 굉장히 엄격하고 그 과정에서 죽음과 비슷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아주 직접적인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신체를 훼손하거나 문신을 새기거나 감당하기 힘든 들소 같은 사냥감을 잡거나 불구덩이를 건너뛰거나 동굴에 갇히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일종의 의사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상징적인 부활을 도모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른으로 인정받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현대에서는 이런 식의 구체적인 입사의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개념이 남아있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 작품 중에는 고대 입사의식과 비슷한 성장의 구조가 전개되면서 등장인물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소설, 성장영화에서 죽음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사의례 과정에서 아이가 경험하는 의사 죽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장 드라마에는 왜 여행이 자주 다루어지는가? 그 역시 입사의식, 성인식이 여행의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이니까요. 이런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작품의 분석과 창작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과 관련해서 스토리텔링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분야 중 하나가 여행 기획자 혹은 여행 작가입니다.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진로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직군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지요. 한동안 제주도가 여행지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제주 여행이라고 하면 주로 관광지만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주가 가진 특정한 스토리에 주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령 제주 올레길에 집중한 여행 코스를 만든다거나 또 이것은 문경수의 제주과학 탐험이라는 책인데 이 저자가 효린의 민박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손님으로 참가하면서 유명해졌죠. 이 사람은 과학자예요.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과학의 현장을 돌아다닌 기록을 책으로 묶었습니다. 비양도에 가면 화산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선을 곶자왈에 가면 어떤 생물을 찾아볼 수 있고 탐라 전파 천문대에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등등등등등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과학 기행이라는 독특한 여행 코스를 제시했죠. 또 제주에는 흑돼지나 고기국수 같은 고유의 음식도 물론 있지만 육지에서 전파됐던 새로운 음식 문화가 활발하게 유입되고 현지에 맞게 변형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커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카페인데요. 제주의 수많은 카페 중에서 특색이 있는 곳들만 골라서 소개하는 여행 책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행 기획이나 여행 작가 일을 하려는 학생들은 이처럼 지역의 특성을 잡아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스토리텔링 중에서도 테일링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어요. 가령 이미지 제시 방법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사진을 많이 활용했죠. 아무래도 현장감을 더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드로잉, 그러니까 풍경을 사진이 아니라 그림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이 직관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림은 풍경에 개인의 감성을 담아 전달하는 방식이죠. 풍경을 단순하게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다 색도 칠하고 내 이야기를 더해서 자신만의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내면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배운 학습의 개념과 연결하자면 제주의 풍경을 그냥 담아내는 것을 학이라고 하면 그것을 자기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지역 문화를 활용한 상품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는데요. 앞서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으니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도는 감염병 상황이 이어지면서 해외를 대체하는 관광지로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관광산업이 발달한 만큼 관련된 일을 하는 청년도 많고 그들의 창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풍부한 편입니다. 그에 힘입어 제주와 관련된 여러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잡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제주뿐만이 아니라 몇몇 지역에서 지역 잡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문화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제주 지역 잡지인 리얼 제주인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 출판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사례를 볼까요? 이게 출판사 이름이에요. 재밌죠? 해변에서 랄랄라. 자매가 경영하는 출판사예요. 언니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고 동생은 편집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제주에서 1년 살기를 합니다. 동생이 편집 디자인을 하니까 사진을 잘 찍어요. 언니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사진에 어울리는 간단한 글을 작성해서 SNS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게 제법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책으로 묶어낼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책을 만들어줄 적당한 출판사를 찾기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작가들이 무명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도 책을 내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만들지 뭐. 그렇게 자기들끼리 출판사를 만듭니다. 1년 동안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니 해변에서 룰루랄라 놀았던 기억이 가장 많더래요. 그래서 출판사 이름을 이렇게 정합니다. 해변에서 랄랄라. 이렇게 출판사를 차리고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듭니다. 이게 제법 팔렸어요. 엄청난 히트를 친 건 아닌데 손해보지 않고 일정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나눠가지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행을 다녀보자 라고 해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키나와에 가서 몇 달을 삽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오키나와 반할지도라는 책으로 만듭니다. 역시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약간의 돈을 법니다. 그 사이에 제주와 관련된 책은 계속 나가고 여기에서도 돈이 들어오고요. 그렇다면 이제 치앙마이다. 그래서 치앙마이로 넘어가요. 또 몇 달을 살면서 치앙마이 반할지도라는 책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서 이번에는 북유럽으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다른 일을 계속하죠. 언니는 글을 쓰고 동생은 외주를 받아 편집 디자인을 하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기들끼리 그런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이드 잡으로 출판사를 운영합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출판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입니다. 몇 권의 책이 나오는 출판사로 성장하게 되고요. 이런 식의 생활 방법,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올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는 많이 알려진 제주도 올레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올레길이 제주도 전역에 구성되어 있어요. 이 올레길을 만든 사연이 뭐냐면 이것을 만들었던 분은 원래 신문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은퇴 기념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걷기 여행의 성지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 순례길을 걷다 보니 자기 고향인 제주도에도 이런 길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제주에는 이런 게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산티아고에서 돌아와서 올레라는 관광 상품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올레는 스페인어 올레, 만세가 아니고요. 제주도의 전통말로 작은 골목길들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큰 규모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가능한 지역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돌고 우도, 마라도 이런 부속 섬들까지 확장해 나갑니다. 지금은 총 26개 코스 425km의 올레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관광지 중심 여행에서 일상생활 중심 여행으로, 자동차 중심 여행에서 도보 여행으로, 호텔 중심에서 게스트하우스 중심으로 시야가 더 넓어진 것이죠. 올레 코스는 큰 인기를 끌었고 그에 힘입어 일본의 시스템이 수출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말 모양 상징물은 본래 제주도 조랑말을 뜻하는데요. 이것을 간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제주도 말로 간새는 느릿느릿하게 게으름을 부리면서 움직이는 모양을 뜻해요. 흔히 간새 부린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이런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만큼 급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천천히 골목길을 걸으면서 그 지역에서 먹고 자고 쉬고 걷고 생각하고 느끼고 만나는 일을 해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올레길이 만들어지면서 여행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동네 식당들도 성장하게 되죠. 이런 시스템을 일본에서 받아들입니다. 일본 중에서도 한국과 제일 가까운 규슈 지역에서 규슈 올레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올레는 제주 올레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주 올레는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반면 규슈 올레는 목욕과 연관됩니다. 일본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걸은 다음에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다시 걷다가 저녁이 되면 동네 료칸에 도착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료칸은 보통 뭐가 있죠? 그래요. 온천. 그래서 온천 문화와 연결해서 규슈 올레가 제법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몽골 올레가 만들어집니다.
트인 초원을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이 몽골 올레의 장점은 여기 사진에 제시된 것처럼 몽골의 전통 가옥 게르입니다. 천막이 곧 숙소가 됩니다. 일종의 캠핑이죠. 제주하고 일본은 숙소가 있는 마을까지 도착해야 하루 일정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 올레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몽골 사람들 원래 유목민이라 게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걷다가 아무 데고 자기가 멈추고 싶은 곳에서 숙소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경치를 보면 그곳에다 게르를 펼쳐놓고 양고기 먹으면서 보드카 마시면서 초원에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게르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코스죠. 자, 이처럼 한국에서 만든 관광상품 올레가 일본 그리고 몽골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역문화 관광 상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올레 인기가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의 여행 문화를 만들어내는 상품에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행 문화 상품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몇 가지를 더 알아볼게요. 여행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연결될 때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에키벤 같은 일본 만화, 그러니까 기차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의 역에 도착해서 특산물로 만든 도시락을 먹는 여행 코스도 가능하고요. 또 네일로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여행 상품인데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일로 티켓을 판매합니다. 열차를 정해진 기간 동안 몇 번이고 갈아타면서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티켓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땅을 걸어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 네일로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공간 체험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요즘의 중요한 출판 문화 트렌드 중 하나가 지역과 작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빵집들을 소개하는 책이 나와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빵집이 맛있다라는 책인데요. 이전에는 지역 문화라고 하면 거창한 문화재, 무형유산, 박물관 이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활문화, 작은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례가 서울시 성동구에서 만든 도서관 지도입니다. 서울 구단위 동네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이 도서관들이 각자 따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러면 각자 가지고 있는 책들이 연동되죠. 그래서 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검색하면 그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책만 안내해 줬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 책은 우리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가면 도서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책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그 책이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요. 이처럼 동일 생활권에 속한 도서관끼리 서로 연계하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서관 지도를 만들어 공급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도서관 투어가 진행되기도 했고요.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대출하고 공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독서 모임을 비롯한 각종 문화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역민들의 생활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면 축제로 연결됩니다. 축제는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이론적으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대신 사례만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축제인데요. 독일 뮌헨의 옥토버 페스트라는 겁니다. 독일이잖아요. 맥주와 소세지의 나라. 그 명성에 걸맞게 매년 9월 말부터 10월 초가 되면 보름 정도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19세기 중반에 뮌헨 지역의 6대 브로이, 즉 맥주 회사들이 후원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가 되었죠. 이처럼 엄청나게 큰 맥주홀에서 맥주를 팝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맥주를 마시고요. 축제 기간 동안 판매되는 맥주의 양이 약 700만 잔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 맥주가 지역 축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술이 아니라 중세 시대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평소에 검약한 식단을 유지하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걸리기 쉬웠어요.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공했던 음식이 칼로리 높은 건강 보조 음료인 맥주였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민간에 퍼져나가게 된 것이고요. 뮌헨이 그 맥주 산업의 대표적인 지역이었던 것이죠. 막무가내로 술판을 벌이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자, 아무튼 이 엄청난 술판, 아니 축제에 언젠가는 꼭 가고 싶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축제 혹은 지역문화 콘텐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지역에 내재된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러, 즉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놀이와 지역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연장선으로 테마 공간과 에듀테인먼트를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강의가 여러분의 인식을 넓히고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배우고 스스로 익히기를 당부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